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5월 가정이달 둘째 주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5월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함께하는 그러한 날이 많은 달인 것 같아요. 먼저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 이제 지났습니다만 있고요. 그리고 다가올 스승의 날, 뭐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또 이번 주에는 스승의 날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그런 분이 있으면은 한번 전화라도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스승의 날이 있지만 우리는 점차 어른이 돼가면서 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받기도 하지만 주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을 꾸릴 그럴 여건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부모가 되게 되는 것이고 부모는 정말 그 자녀에게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러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은 1차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부모임에서 또 우리 옆에 또 이렇게 또래의 또 다른 데도 또 뭐 조카도 있을 수 있고 또 영향을 이제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지내다 보면은 주변에서 많은 거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인행 필요아사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어린아이들한테도 배울 점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몇 명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는 나의 스승이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러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내다 보면 누군가는 되게 또 좋은 자극을 줄 수 있고 닮고 싶은 사람이 또 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는 내가 선생님이고 부모님이고 그러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집에서는 또 가장을 꾸리고 있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또 해보고 그러는데 5월 이때쯤에 맞춰서 아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런 의문이 또 들고 또 앞으로 또 더 열심히 그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지속하는 그런 다짐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어떤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차시 수업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제는 뭐 응당 다 아실 거라 보이지만 우리 하영 드림이를 이제 맨 처음에 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목록이 12번까지 올라가고 오늘 9차시가 되죠. 9차시. 지난 시간은 이제 교수 설계 이해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세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전공에 맞는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거는 뭐 초중고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내가 초등학교를 전공을 하고 있다. 혹은 고등학생의 뭐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은 1차시를 수업에 따른 우리가 앞서서 배운 수업 전개 근무형에 맞춰서 그리고 바로 직전에 배운 교수 설계에 맞춰서 한번 설계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제가 계속 몇 차시마다 안내가 되고 있는데 오늘 9차시까지 해서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9차시까지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교수 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걸 토대로 여러분이 전공 수업에 대한 교수 설계를 작성해 보는 그러한 학습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포트로 제출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기가 마감할 때쯤에 여러분들 지금 몇 차씩 작성하고 있는 학습과제, 포트폴리오라 볼 수 있겠는데, 이거와 함께 리포트를 제출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수업에 따른 출석하고 리포트하고 학습 과제 이 세 가지를 제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어떤 결과로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지금 하는 것처럼 해주시고 마무리까지 잘 해서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안내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록 첫 번째 들어있는 이번 학기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의 교수 학습 계획서 이 부분이 수정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부분이 수정되어 있는지 다시 안내해드리면 과제 2가 당초에는 우리가 그 수업을 직접적으로 시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교수 설계 리포트로 하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도 출석과 교수 설계, 포트폴리오 이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유념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고 더불어서 주차별 교수 계획도 일부 수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수 설계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실제적으로 교수 설계를 해보는 어떤 사례를 한번 같이 접해보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 수업에 이걸 작성을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 먼저 초등학교의 체제적 교수 설계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초등학교 1학년 31명을 대상으로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이러한 학습 주제 그리고 학습 목표는 한 자릿수의 가감 문제를 보고 이에 맞는 덧셈식 또는 뺄셈식을 만들고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이런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수업 목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교수 설계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다양한 그 교육의 요소가 있었죠. 교사 있고 학생이 있고 뭐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환경,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1시간 수업 차시에 맞춰서 어떤 역할, 이 타이밍에는 교수자가 무슨 수업으로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학습자에 응대는 어떤 형태로 또 학습자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그리고 평가에 가는 형태까지 이것을 역할을 어떤 시간 순서에 맞춰서 적어보면 그거는 체계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체계화에서 나타난 최종 결과물이 교수 설계인 것입니다. 자, 먼저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고 여러분들 한번 의문 혹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덧셈과 뺄셈이죠. 수학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떤 진도를 보아하니 한 자릿수의 가감 문제를 만들고 덧셈식, 뺄셈식을 만들고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업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수업 목표가 있다면 이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제들이 나오겠죠.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그 많은 과제들이 또 평가 문항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학생들이 해결하면 수업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에 눈을 한번 지그시 감아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먼저 교수자로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 목표를 과연 잘 달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물음표를. 그러면은 선행적으로 어떤 수의 대소는 알고 있는가? 아니면 수가 주는 그 자체의 어떤 값, 고유의 값은 또 알고 있는가? 뭐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덧셈식은 괜찮은데 뺄셈식은 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의 대소는 또 알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이들의 어떤 흥미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러한 그 한 자릿수 이런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흥미는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을까? 이런 또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떤 숫자로 바로 하는 것보다 어떤 뭐 도구를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무슨 뭐 아이스크림을 학생이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을 뭐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아이스크림을 사면 또 얼마가 남을까? 뭐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숫자로 바르고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은 그러한 상황이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아까 방금 생각했던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완성을 해 나가겠다. 그러면은 교수 설계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은 일단은 잡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부분은 지금 현재의 어떤 과목 그리고 학생 학습 목표를 일단 머릿속에 넣고 지적 영역의 수업이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덧셈식이나 뺄셈식을 하려면은 그 숫자 자체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선행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선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학습자 진단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걸 앞서서 많이 살펴보았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수의 대소를 보려면 문제 중에서 두 가지 사물, 숫자를 찾아낸다.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숫자를 못 찾아내면 오늘 수업은 뭐 선생님 혼자 하는 수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숫자를 찾아낸 후에 각각의 수를 센다. 우리 그 텔레비전 방송에 보면 2이면 둘, 7이면 7,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 프로를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숫자가 주는 절대치의 의미를 알아보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4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4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5개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4개보다 5개가 많은 것을 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이런 것들이 다 문제 문항으로 제시가 되는 것이죠. 앞선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개별 문항, 뭐 25문제를 낸다 하면 25문제 나다 보면 학생들이 어느 단계에서 이제 오답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 학생은 이해하다가 이 절차, 요 부분부터 조금 이해가 어려웠구나, 이렇게 교사는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두 수를 이제 세면 오늘 수업 목표가 덧셈식 혹은 덧셈식과 뺄셈식을 이제 제시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목표이기 때문에 두 수를 센 다음 덧셈식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yes냐 no냐 있겠죠. yes, 덧셈식을 만들 겁니다 하면은 한 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 플러스라는 기호를 쓰고, 덧셈을 할 때는 플러스라는 십자가 기호를 쓰는구나. 그리고 다른 남은 수를 써서 그 다음에는 등호를 쓰고, 그리고 합쳐 나온 수를 등호 오른쪽에다 쓴다. 이렇게 하면은 덧셈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잘게 나눠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덧셈식을 만들 것이 아니다. 뺄셈식이 된다는 것이죠. 놓으면은. 그래서 뺄셈식은 큰 수를 앞에 놓고 작은 수를 뒤에 놓는 뺄셈식을 만든다라는 이런 하위 과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하위 과제를 또 나눠서 7이라는 하위 과제 중에 7.1, 7.2, 7.3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7.1 두 수 중 큰 수를 먼저 쓰고, 당연히 큰 수에서 빼야겠죠. 다음 빼기센 기호를 쓰고, 그 다음 작은 숫자를 쓰면, 그리고 그 다음 등호를 붙이면은 그 후에 뺄셈한 결과값을 쓰면 뺄셈식이 되겠죠. 우리가 다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단은 큰 틀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단계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 수준 더 들어가 보려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이런 게 필요하구나 1차적인 단계에서만 하면은 아무래도 고민이 적으면은 그만큼 좀 허술한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나온 과제를 이거 빠진 건 없는지 또 한 번 더 하위 단계를 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덧셈식에서 두 가지 사물 찾아낸다. 두 가지 사물의 수를 센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만 보기에는 과연 아이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지 확인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V, 동사,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두 가지 사물을 구별하여 말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는 것이죠. 발문이죠. 발문 이거는. 그리고 1부터 9까지 수를 셀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 수가 고정적으로 주는 의미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덧셈식을 만들 때는 하나의 실수고 뭐 덧셈 기호한 부분 이게 앞서 말씀 부분이고 여기서는 플러스 기호가 더함이라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이 예제인 경우에는 이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퀄 같은 오른쪽과 왼쪽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 이퀄이 주는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된 것이죠. 뺄셈식도 뺄셈식에서 먼저 이제 그 큰 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큰 수에 따른 그 수의 대소를 좀 더 확인을 하고 뺄셈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을 또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추가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향후에 그 평가 문항을 만들 때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수업 목표가 있고 학습 과제가 아주 잘게 이제 분석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학습자 분석이 필요하겠죠. 과연 수업 목표와 학습 과제가 우리 아이들이 잘 활용이 되면서 섭렵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교수자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써놓은 겁니다. 학습자에 대해서 우리 수업을 할 때 사람이 동기가 중요하죠. 동기. 오늘 수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지 관심도가 아주 만약 낮다면 처음부터 수업을 하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뭐 수업 시작을 하려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쓰거나 뭐 전혀 이제 수업 들을 마음이 없이 거부하는 심리적으로 닫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분위기라든지 이게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학생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이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일반적인 상황을 보니까 1학년이기 때문에 7, 8세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다. 남학생, 여학생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발달 특성상 자기중심적이며 신체적인 활동과 다양한 구체물의 조작을 매우 좋아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을 선생님이 잘 활용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육 방법 속에 이걸 녹여내겠다는 것입니다. 교사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고 질책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강화를 받는 것을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을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격려를 하고 어떻게든 좀 힌트를 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답을 찾아갔을 때는 아주 칭찬을 많이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출발점 행동을 이거는 이제 출발하는 당시에서 이제 어떤 선수학습에 따른 확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발점 행동의 선정 근거는 일단 이제 오늘의 수업 목표에 맞춰서 이제 수학 이런 산수는 어떤 절차적인 학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한 과정을 조금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을까 해봤더니 잘 알고 있네.
그러면은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교수 설계에 꼼꼼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넣은 것이죠. 그리고 왜 이러한 출발점 행동을 선정을 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좀 더 오늘 수업 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를 교수자가 좀 확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어떤 학습 내용에 대한 다양한 학습 방법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뭐 지금 차시인 경우에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겠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초등학교 학생들이니까 뭔가 덧셈 뺄셈을 하면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지만 왜 이걸 해야 되는지는 뭐 제시를 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렇다고 그것까지 다 알려주진 할 필요는 없죠. 오늘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대신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흥미에서 접근을 하고 본질적인 이 과목에 따른 부분은 뭐 초등학교 때 거기까지 알아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학습 동기 수준, 학습 동기를 보아하니 학습 동기가 높고 문제 해결하려는 욕구가 크다. 선생님 보기에 그런 것이죠. 뭐 10억 더하기 10억이 얼마인지 알아? 막 이렇게 아이들끼리 이 수업 내용 자체를 여러 가지를 응용을 하면서 약간 즐기는 형태가 약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좋은 출발점의 어떤 학생들이 동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업은 아주 역동적이면서 즐겁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전 수준 능력을 보아하니 뭐 유치원을 다녔고 미리 그리고 뭐 학원 등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고 제대로 이것을 또 아직 접하지 못한 학생은 소수의 학생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를 선생님이 사전에 이제 알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나가는 학생이 있으면 또 그 학생들을 또 활용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협동학습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학습 선호도, 학습 선호도는 이 교과목이 다른 과목에 다른 아이들의 선호도는 어떠인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근데 지금 이 덧셈 뺄셈에 대한 선호도는 나름 긍정적인 거는 같은데 좀 지루하게 생각하는 그런 학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특성에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그 매체 이런 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학교에 대한 태도, 집단의 특성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것을 수업 시간에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는 그 방법을 보면서 우리 교수 설계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 수행 맥락 분석은요. 이거는 어떤 수업 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 방법, 교육 방법인데 이제 과거에는 뭐 거의 선생님이 먼저 약간 주도적으로 하는 수업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제시되면 해결하는 뭐였지만 여기 있어서는 어떤 아이들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자 하겠다 이런 교수 설계를 세운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교사는 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힌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신 다른 학습자의 도움이나 교과서나 이런 거는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들이 답을 찾아가는 생각하는 이러한 형태로 뭐 인적 도움에 대해서는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거는 뭐 선생님이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겠죠. 이거는 교수자마다 상황에 따라서 교수 설계는 전적으로 교수자의 몫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수행 상황의 물리적인 측면을 보면은 어떠한 뭐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뭐 정규 시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그 매체 그냥 수업 숫자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나무 토막이나 뭐 바둑돌, 구슬, 조형 동이 이런 것, 도형 종이 이런 거를 활용하면 아무래도 그냥 숫자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거부감도 덜 할 수 있고 어떤 재미를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행 상황에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보조적인 생각을 교수자 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어떤 짝이 해결하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보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 맥락에서는 이제 교수자가 어떤 해결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또 내용들도 이제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 앞서 이처럼 수업 목표를 살펴봤고요. 그에 따른 하위 과제를 살펴봤고, 그리고 학습자 분석, 그리고 수행 맥락부터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따른 내용들, 그리고 수업 어떤 운영 방식 이런 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에 따른 평가 문항이 나와야 되겠죠. 평가 문항은 수업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죠. 개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디깅 캐리 모형에서 목표가 있으면 바로 다음 평가 문항을 개발한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아주 강조를 해드리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을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게 목표에 맞춰서 하위 과제를 만들어내고 그거에 따른 내용들을 다 평가 문항을 만들어 제시하고 아이들이 이걸 잘 수행을 하는지 그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업 어떤 성과도 보지만 교수자의 수업 방법이라든지 과연 이런 것들이 적절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자료로 또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하위 기능 이거 기억나시죠? 두 문제 안에서 두 가지 사물을 찾아낸다. 이것은 이제 그 두 가지 숫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을 연습을 하는 것이 연습을. 그 사물에서 숫자를 셀 수 있고, 그리고 숫자를 센 다음에는 이제 덧셈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덧셈식을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덧셈식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온 건 아니고 그 앞에서는 어떠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보조 도구를 활용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이제 알아간 후에는 이제 원래 취지인 숫자를 넣는 것이죠. 그 다음 뺄셈식도 역시 뺄셈식을 만들고요. 그러려면 숫자를 넣고 큰 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뺄셈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문제로 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사물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림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몇 자루씩 있는지를 이렇게 세볼 수 있겠죠. 예. 여기서 보면은 우유와 잘 안 보이네 밑에는 요구르트인데요. 우유와 요구르트의 개수를 세도록 하면 우유 자주 마시고 또 요구르트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뭐가 있죠? 사물, 뭐 초코파이가 있고 귤이 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보고 귤의 개수와 초코파이 개수를 이제 물어보고 어느 게 더 많은지 이런 활동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목표로 잡아왔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수의 대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후에 실제적인 숫자를 이제 넣게 되면은 큰 부담감이 없이 아이들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수업 사례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분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수. 이거는 뭐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부등호를 이용하여 동분모 분수들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업 목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4학년 되면 뭐 분수를 배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분수는 어쨌든 덩어리를 나누는 거잖아요. 나눠서 어느 만큼의 비율인가. 그런데 비율까지는 가진 않았고요. 그래서 뭐 아까 초코파이 나왔었는데 초코파이를 5명이서 혹은 3명이서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3명이 똑같이 3등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를 가져간다. 뭐 이런 형태의 뭐 분수를 나눈 것이고, 그리고 또 분모에 주는 그런 의미도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지금
2번 차시 지금 교수 설계 사례에서는 이제 동분모 분수들의 크기를 비교해서 부등모를 이용을 해서 어디가 큰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수업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업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역시 눈을 한번 지그시 감아 보시고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분수를 알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분수의 구성 요소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제 가로선 분수는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가로선 아래에 있는 수를 분모라고 쓸 수 있는지, 위에 있는 수는 분자라고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분모에 쓰여진 또 이제 여기 지금 동분모의 어떤 사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모 숫자가 다르면 또 그건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분모에 쓰여진 숫자가 서로 동일한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모 이제 분수 자체가 어떤 나눗셈의 개념이죠. 나눗셈을 하려면 곱셈을 알아야 되고 곱셈 이전에는 구구단을 알고 덧셈 뺄셈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후에 분수들을 분자의 어떤 크기로 나열하면 어차피 동분모, 분모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분자 크기에 따라서 대소가 나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등호, 크다, 작다, 같다 이 의미를 학생들이 이해를 하면 뭐 이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어떤 그 목표와 과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출발점 행동, 앞서서 뭐 같은 것이죠. 이제 이 내용을 과연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이게 자연수, 수의 대소와 뭐 구구단,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따르는 동기, 태도 이런 부분들 필요하겠죠. 이제 뭐 좀 더 덧셈 뺄셈 할 때보다는 분수 들어오면 좀 더 어려울 수 있죠. 난이도가 갈수록 올라가다 보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자연스러움 속에서 아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교수 설계를 통해서 결국은 수업 방법으로 반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매체라든지 또 요즘은 이제 친구들을 이용한 그런 협동학습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교육 수준과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보고 그러면서 어떤 그 수업의 모주 차원은 수업 결손이라든지 혹은 이제 학업 부진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따른 구제 대책 이런 부분을 또 세울 수 있겠습니다. 수행 맥락에 있어서는 어떤 그 실제적으로 수업 아이들이 수행을 해 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죠. 이건 환경적인 측면 또 기능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는 부분인데 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학습 맥락에서는 앞서서 덧셈식 했던 그러한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루어지면 이제 뭐죠? 문항을 만들어야 되겠죠. 문항을. 예. 그러면은 분모와 분자를 잘 알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 문항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분수가 주어지면 상황이죠. 상황이나 조건. 분수가 주어지면 위에 있는 수는 분자, 밑에 있는 수는 분모 이런 것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분수를 적을 수 있다. 이러면은 분모와 분자를 식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어진 모양에 관계없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선 위에 있는 분자 분모에 따른 내용을 이제 확인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보니까 이거는 유사한 내용들을 상당히 여러 번 나열한 그런 사례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학이라든지 이 부분은 좀 반복학습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례에서는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뭐 자연수 그리고 수의 대소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하는 그런 문항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구단, 곱셈식, 나눗셈식 이 부분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까지는 거의 사전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분수에 대한 걸 알기 위해서 색종이와 가위의 자를 이용해서 동일한 크기로 자르는 그러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10분의 1 하면은 색종이 가위와 자를 이용해서 동일한 크기로 10등분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하면서 좀 더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분수를 좀 더 쉽게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모가 있고 그 다음 분자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의 대소를 쓰는 것은 크게 어려움은 없겠죠. 부등호를 이용해서 크기를 분별을 해주면은 수업 목표는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문항은 앞서서 얘기한 이러한 목표 단계 성취 목표에 맞춰서 문항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4분의 3 하면은 이제 분자 3이고 분모가 4겠죠. 이러한 훈련 반복 학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값을 아는 거기 때문에 7은 요 나무 상자가 1이라면 몇 개를 그려넣어야 될 것인가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이라기보다는 어떤 학습이죠. 반복 학습. 그럼 이제 분수의 이 다음 수를 분수라고 합니다. 분수의 구성 요소 관련해 정확히 써놓으시오 하면 이제 분모, 가로선, 분자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분수를 분모와 같은 것끼리 묶어보시오 하면은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분모가 8인 게 3개가 있죠. 4인 게 2개 있고 9인 게 2개가 있고 그러면은 뭐 여기는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는 세모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분모가 같은 동분모를 구별해내는 그러한 연습을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덧셈식과 곱셈식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등분에 대한 개념을 확인을 하고 실제적으로 등분을 해보는 것이죠. 등분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실제 활동을 하면서 분수를 이해해 가도록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의 대수에 맞춰서 뭐 부등호를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부분까지 오면 학생들 이제 이해를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6분의 3, 6분의 5 하면 뭐 6분의 5로 이제 이렇게 5분의 3, 5분의 5 하면 5분의 5 쪽으로 이제 부등호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또 제시하여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수행평가라고 하죠, 우리. 이제는 그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이제 일제고사, 뭐 지필고사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 수업 시간 혹은 이제 틈틈이 자꾸 선생님이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이건 수행평가로 지금 이제 이번 차시 교수에게 대해서는 이런 수행평가를 교수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7은 요게 몇 개가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럼 7을 알려면 이걸 7개 그려 놓으면 되겠죠. 예. 너무 많이 그렸네요, 이거는. 다음에는 뭐 가로선 위의 수는 뭐라고 하느냐. 분자. 분자의 동그라미 표를 해보시오. 뭐 이런 형태로 분모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해보도록 하면은 수행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동분모끼리 그러면은 뭐 파란색으로 한 것은 이제 분모가 8이고요. 검정색으로 한 거는 분모가 9이고 빨간색은 분모가 4인 그런 분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엔 자연수 주는 의미, 수의 대소, 덧셈을 확인해보고 곱셈을 확인해보고 나눗셈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 이제 비로소 분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10등분 해보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수업 시간에 가위를 가지고 이제 싹둑싹둑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10분의 1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보는 겁니다. 이게 또 5분의 1로 한번 해보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5분의 3을 5개 중에 3개를 색칠하면서 5분의 3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분수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 수업 시간이 좀 재미라든지 지루함을 좀 덜 수 있고요. 뭐 졸거나 그런 학생도 하면은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자르고, 어, 요즘에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자르고 이제 색칠하면서 보다 보니 이제 분수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숫자만 제시하더라도 여기에서 충분히 수의 대소를 이제 학생들은 찾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평가 배점 기준까지 만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 설계 이번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고객이 전화에 친절하게 응대하는 그러한 수업 목표에 맞춰서 교수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어떤 뭐 산수 혹은 수학에 따른 사례를 보았는데 우리의 어떤 삶은 상당히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그 교과만이 아니고 비교과에 따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따른 자신의 어떤 목표가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다 목표가 있어서 지금 석사과정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표에 맞춰서 개별적 지금 현재 단계에서 뭐 적게는 지금 교육공학 수업에 따른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이후 논문이라든지 향후에 뭐 이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들 자체를 이렇게 교수 설계를 통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일상적으로 좀 많이 하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결과도 많이 이제 얻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권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어떤 친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요소죠. 회사의 이미지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고객을 통해서 어떤 이제 더 많은 분들을 우리 회사의 어떤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고 그러면서 회사가 성장을 하고 나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구성원들이 함양해야 될 부분들이 친절이죠, 친절. 그래서 어떤 뭐 공직자 이런 데서도 전화 친절도를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라든지 뭐 도민 혹은 국민들로부터 이제 공직자들은 이제 그 어떤 다양한 민원이라든지 어떤 뭐 어떤 공적으로 알려줘야 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화를 많이 받는데 사람마다 너무 받는 게 좀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 어쨌든 공직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적으로 그 어떤 역할을 받고 도움을 주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직업인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전화 친절도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친절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표가 고객이 전화에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다. 이라는 목표를 이제 한번 줄 수 있겠죠. 이거 상당히 많이 있죠.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다.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다 하면 이제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역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일단 업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사람이 딱 전화 받았을 때 또 너무 벨소리가 오래 울린 후에 받으면은 또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몇 번 이내, 세 번 이내 정도면 좋겠다.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받았을 때 어떤 목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다운된 목소리를 하면 친절하고는 거리가 멀고 괜히 전화 한 번 힘을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경쾌하고 즐거운 본인이 좀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또 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좀 경쾌한 목소리, 뭐 솔톤을 유지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얘기하다 보면 뭐가 있죠? 뭐 메모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지 같은 것도 이제 전화 받는 주변에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전화를 받다 보면 저가 아니고 저 옆자리에 있는 분의 업무를 또 저한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를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바꿔주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용건을 남겨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 이제 담으면서 가장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계화 한번 해보고, 그러면은 괜찮은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민한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직원들에게 우리 전화 친절하게 받읍시다 하면서 이제 그 어떤 매뉴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한 교수 설계의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자, 전화를 친절하게 받기 위해서 먼저 전화 받을 환경을 준비한다. 이런 것이죠. 전화를 받을 환경이라면 뭐 메모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메모, 노트북, 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책상 위에 준비를 해둔다. 이런 게 필요하겠죠. 메모지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 말하기, 어떤 메모지가 편한지 뭐 이런 것도 말하기, 뭐 이런 거 하면은 아까처럼 그 좀 더 하위 과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기는 뭐 위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전화는 왼쪽에 놓죠. 왼쪽에서 이제 받고 오른손은 메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거를, 그래서 전화기 위치도 적당한 곳에 놓고 전화기 종류도 뭐 필요하면은 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건 환경이고요. 전화 받을 환경이 끝났으면 실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 오면 여보세요 전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인사말을 하겠죠. 예, 뭐 제주도유의 문창배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막 이러면서 인사말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인사말을 한다. 인사말 할 때는 뭐 인사말 소속 이름 순서대로 첫 인사를 하고, 목소리는 솔톤을 유지하며 예, 예, 좀 높여 도레미파솔 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갑자기 쑥스러워서 지금 하지 못하지만 전 또 늘 이런 건 일상적으로 하고 있죠. 제가 근무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미소 띈 음성으로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전화벨이 3번 이하로 울렸는가, 3번 이하로 해서 받았을 때 이렇게 가고요. 또 많이 울린 이후에 받게 되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그 다음에 본인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응대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 용건을 묻는 것이죠. 이제 전화를 하면은 뭐 도와드릴 일이 있는지를 이제 묻는 부분이고, 예. 그런 이제 용건이 끝나면은 이제 뭐 마무리 인사를 하고, 또 그 용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재차 확인 차원에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좀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용건을 처리하는데, 그처럼 이건 저가 자신과 관련된 업무를 받았을 경우에 그런 것이고요.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담당 직원에게 또 연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처럼 용무를 하는 과정 내에서, 얘기를 하는 과정 내에서도 그 응대의 차원이 다르죠. 상당히 그냥 얘기하면은 그냥 예 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이제 같이 공감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얘기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육하원칙 등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자세하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확인하고, 또 상대방이 모르는 부분은 또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 용무가 아닌 경우에 이제 다른 분을 연결해 주는 경우에 담당자가 자리에 있는가, 있으면은 담당자를 연결해 놓고 이제 누구누구입니다 해가지고 연결해서 끊으면 되겠죠. 그런데 담당자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전달할 메시지, 뭐 전하실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해놓고 이제 잘 전하겠다는 말씀을 한 거, 동시에 뭐 끝나면은 뭐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 전화 끊을 때는 뭐 끝인사를 하고, 전화도 이제 먼저 끊지 않고 먼저 끊으면은 그 이후에 내려놓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출발점 행동이 있을 수 있겠죠. 친절하긴 어떤 전화 응대를 위해서 왜 4번 이상 울리지 전에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한다든지, 왜 메모지가 필요한지, 왜 적정한 위치에 환경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수업에는 이제 이러한 것을 설정한 이유는 좀 전화 친절도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죠. 앞서서 수행 맥락이나 상황 분석은 앞서서 했던 형태인데, 그 내용만 우리 전화 친절도에 관련된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부분들이 문항으로 다 있죠. 이제 이 문항 결국은 전화 친절도를 잘 확인을 했는지는 이런 문제를 문항으로 제시를 하고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잘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머리로 이해한 거하고 실제 몸소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는 또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없죠. 전화 하나 받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이제 들여다 보면은 상당히 그 자체로서 도움은 많이 됩니다. 사람 한번 깊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게 원래 본질적인 차원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좀 달라 보이죠. 원래 앞서서 했던 부분들 이제 실제적인 응대하고 있는 차원에서 용건을 묻고 고객 이름 그리고 인사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사 문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검사 문항이 많죠. 이 교수 설계라는 것이 한번 손 들으면은 본인이 관심을 깊게 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그 결과가 많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리포트를 만약 하게 되면 그 수업 시간에서의 수업 상황하에서 교수 설계를 한다면 그 대상 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 차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맞춘 하위 과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세부적인 평가에 따른 거는 이 확인을 어느 만큼 하겠냐는 거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교육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쭉 되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런 형태로 보면은 전화 친절도에 관해서는 이 교수 설계에 맞춰서 확인이 되면 아마 친절한 전화 응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좀 자세하고 깊은 고민을 통해서 나온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교수 설계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힘드실 때는 우리 앞서서 봤던 교수 설계 2의 지난 차시 내용과 그리고 오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 후에 저에게 제가 별도의 기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종강 1주 전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